안녕하세요. 건경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페이지는 94쪽 모자보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에 있어서 바람직한 영아의 진찰 권장일수는 1개월은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1에서 6개월은 1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7에서 12개월까지는 2달에 한 번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계층이며 이제 노동력, 인적 확보에 기여를 하고 예방이 쉽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건강 증진이 가능하며 질병을 방치하게 되면 치명률이 높습니다. 3번, 모자보건 사업 중 영유아 보건의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우리가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인 아이를 뜻하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아동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영아는 1년 미만의 아이를 뜻하고 그리고 신생아는 28일 이내,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숙아는 37주 미만, 과숙아는 42주 이상 된 아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날짜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 부를 수 있습니다. 4번, 모성 사망률의 공식 분모로 올바른 것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수라는 것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뜻하는데요. 보통 15에서 49세,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의 여성을 가임기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보면 이제 분모로는 가임기 여성 수가 오고 그리고 분자로 오는 것은 잠시만요. 같은 해, 임신, 출산, 산육 등으로 인한 모성의 사망수가 들어갑니다. 5번, 한 나라의 보건 상태와 문화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아 사망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은 일정한 연령군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통계 유의성이 높으며 모자보건 수준과 환경위생이 높아지면 영아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60년대 생이신데 60년대 생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나이가 주민등록상으로 60세이다 라고 하시면 아니야, 난 이것보다 두세 살 더 나이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보건 상태와 문화 수준 그리고 환경위생이 낮았기 때문에 모성과 여성의 사망률이 높아서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살까지 얘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셨대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건 상태와 문화 수준 그리고 환경위생이 높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만 두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과 이제 후진국 쪽의 영아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의료가 발달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영아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한 나라의 모자보건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번,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모자는 말 그대로 모성과 영유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들이 막 아주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모성보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유수유의 장점은 약간의 단백질도 들어가 있겠지만 비타민, 무기질의 종류들이 좀 더 많고 부드러운 변을 봅니다. 그리고 모체가 질병이 있을 시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여서 수유의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소화의 속도는 아주 느린 것이 아니라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12번 정도 수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의 유대관계가 증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번, 1년 전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월경 마지막 날이 12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네겔레 법칙이라고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월과 일, 그리고 마지막 월경일의 첫날에 수를 더하게 됩니다. 플러스 9 또는 플러스 7인데요. 예를 들어서 9와 11을 더하면 이제 21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 이제 그 12월이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빼기 3을 하면은 이제 9가 되겠고 21에서 7을 더하면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예정일은 2019년 9월 28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겔레 법칙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우리 상식상 한번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마지막 날 첫날에 월과 일에서 월은 플러스 9 그리고 1은 플러스 7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를 더했는데 사실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1, 2, 3, 4 또 하셔도 돼요. 근데 월이 넘어가서 조금 계산이 안 된다 싶으면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3번.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문제가 한 번 더 응용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산욕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은 이것이 이제 분자로 오고 그리고 부모의 가임기 여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모성 사망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중에서 1년 미만의 아동이 몇 명 사망했는가? 조 사망률은 1년 이내에 우리나라 중앙인구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가? 그리고 비례 사망률과 주산기 사망률은 비례 사망률은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고 주산기는 28주 이상 그리고 태어난 지 7일 미만의 아동, 그러니까 사사나와 조기 신생아의 사망률을 보는 것으로 모체의 건강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는 비율입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중요하지 그 시 외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정부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답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번 지역사회 건강 문제 중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급성의 문제를 보일 수 있는 감염병의 발생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큰 예가 되겠죠. 3번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건소법이 아니라 지역 보건법에 의거하고 있고 지역의 풍습과 관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역 주민과 별도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번. 지역사회 간호활동에 필요한 간호수단 중 가정방문을 할 때 감수성이 높은 대상자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수성은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감수성보다는 어떤 병원체에 있어서 침입과 정착, 증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제일 걸리기 쉬운 대상자에게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당연히 입원을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수가 신생아부터,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학년 전 아동, 성병 환자, 결핵 환자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결핵 환자에게 먼저 갔다가 신생아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결핵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5번. 금연을 위한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3번까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5번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해야 환경적인 요인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걸까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흡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조금 사이가 어색해지죠. 그래서 많은 또 상담을 해봤는데 담배를 피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 또는 아버님이 피시냐 안 피시냐, 또는 주위의 친구들, 아니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이제 형이나 누나가 피냐 안 피냐,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 금년에 어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께서 금연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러면 담배는 왜 팔아요? 차라리 안 팔면 저희가 안 살 거 아니에요. 요즘은 또 전담이라고 있죠. 게임기처럼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담들은 왜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참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담배는 또 팔긴 팔면서 담배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금이 쓰여지고 있으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또 건강해지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저희 할아버지는 90살까지 피우셨는데 건강하셨는데, 이러면은 또 참 얼마나 이런 날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진심이 이 친구들한테 전해질 수 있을지. 혹시 금연을 해야 하는 좋은 조언을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6번. 건강 증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손 씻기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든지 평소에 운동 관리를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그러한 활동 등을 건강 증진이라고 하고, 특히나 공중보건에서는 간식이나 간호기초처럼 치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중점으로 둔 이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 7번. 지역사회 주민의 적정기능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번. 간호조무사의 사회지위 요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해설을 참고해 주세요. 2번. 노인보건입니다. 노인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설명은 의식장애나 정신장애가 조금씩 포함되어져 있죠.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와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화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듭니다. 원인도 찾기가 힘들며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치매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2번.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방문간호조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세탁,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재가급여의 종류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를 방문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키워드가 간호, 목욕이라는 것이 들어가져 있으면 2, 3번을 고를 수 있고요. 여기 단기보호라든지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이제 시설에 가서 돌보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번.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이 아닌 것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성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을 보면 방문보건입니다. 앞쪽에서 풀어보았는데요. 한번 골라볼까요?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핵 환자인가요? 아니죠. 네, 제일 퓨어한, 그리고 면역력을 잘 지켜야 되는 신생아 임산부 분들한테 먼저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다 옮긴다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가정방문 활동 시 방문 전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문하기 전에 가족의 의뢰서나 기록지를 점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방문 중에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3번. 가정방문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감수성이 높은 영유아는 가장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환자를 먼저 방문해야 되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한다 되는데 집단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개인을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질환자보다 만성 질환자를 먼저 방문한다 돼 있는데 급성이 좀 더 심각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방문해 주시고 교육 수준이 낮은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방문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려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쑥쑥 넘어가네요. 그래서 한 두 쪽만 더 하겠습니다. 4번. 가정방문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로 그 집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여기 2번부터 5번까지 있는 설명은 그 가정방문이 아니라 그 대상자분들이 보건소 클리닉에 오셨을 때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2번과 3번이 여기에 해당되고 시간이 소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 환자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5번 간호조무사가 가정방문 중에 해야 할 사항은 방문 시에 밥 안에 본인의 사물을 넣어둔다. 이건 네, 뭘까요? 그 다음에 방문할 가정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는 건 전에 하는 것이고 교통 편의를 알아보는 것도 가정방문을 하기 전에 그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주거 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중에 그리고 회의를 걸쳐서 평가하는 건 가정방문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1차는 질병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차는 조기검진, 조기치료. 그 다음에 3차는 재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녕 영유아도로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네, 이건 약간 전체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 교육을 한다는 1차 그리고 재활훈련을 한다 3차 그리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다는 2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정신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5번이죠. 이제 일반 주민은 건강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정신보다는 신체적인 질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3번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 프로그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납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병원은 출퇴근 형식의 입원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침 9시까지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도 받고 다 같이 단체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5시쯤에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쉬시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아직 입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방문을 했을 때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신병동은 특히 폐쇄병동은 제가 가도 약간 조금 적응하기 힘들고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 이게 약간 편견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병원 안에서만 지내시게 되면 나중에 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이 적응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형식으로 잠깐 병원에 와서 알맞은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독립생활과 직업 재활을 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납병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번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제공하는 곳은 2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고를 수 있습니다. 5번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옆자리에 남자만 서면 두려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어떤 중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물어보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질환의 어떤 특징은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자꾸 생각나거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신적인 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 태풍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와, 이게 태풍이 너무 부니까 집이 흔들리더라고요. 진짜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막 선반에 있는 물건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 있죠. 그래서 가끔씩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집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PTSD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것과 비슷한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는 것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6번.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 저희가 아까 앞쪽에서 풀어보았는데요.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재활 준비를 도우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7번. 학교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질병의 1차 예방은? 보시면 1번.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 교육은 치료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2차로 볼 수 있고, 우울증의 조기 검진도 2차,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1차, 정신과적인 응급상담 서비스도 2차, 그리고 재활은 3차로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번하고 그 4번이 이게 정말 2차인지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혹시 또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사회 적응을 위한 어떤 재활적인 성격은 3차, 조기 검진은 2차, 조기 치료도 2차, 직장인의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실시는 1차입니다. 그리고 이미 질병에 걸렸고 재활을 목적으로 한 약물 교육 실시는 3차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범위가 많이 나갔는데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